내 친구 주몽 Archer's Quest 린다 수박 Chapter 4 용들의 존재. 집을 떠나기 전에 케빈은 부모님께 짤막한 편지를 썼다. 엄마 아빠께 조사할 게 있어서 박물관에 가요. 저녁 먹을 때쯤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중요한 숙제를 하는 중이거든요. 케빈. 추신. 실수로 제 방 유리창을 깨뜨렸어요. 죄송해요. 제 용돈에서 물어낼게요. 케빈은 손에 편지를 쥔 채 잠깐 동안 서 있었다. 깨진 유리창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지? 케빈은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대로 말하면 부모님은 케빈의 말을 전혀 믿지 않으실 거다. 케빈은 한숨을 쉬고 편지를 부엌 탁자에 놓았다. 그 문제는 나중에 걱정하자. 아치가 현관 옆에 서서 케빈을 기다리고 있었다. 케빈은 외투를 걸쳤다. 케빈은 외투 지퍼를 올리고 아치를 힐끗 쳐다보고는 얼굴을 찡그렸다. 이런, 아치의 모습이 너무 어색해 보였다. 옷차림이 썩 나쁘지는 않았다. 무술 수업을 받을 때 입는 옷처럼 보였다. 하지만 활과 화살이 가득 들어있는 화살통이 문제였다. 아무도 활과 화살통을 들고 도체스터 거리를 어슬렁대지는 않을 것이다. 케빈은 아치가 유리창을 쏠 때 얼마나 빨리 활을 당겼는지 떠올렸다. 아치는 단 한 번의 매끄러운 동작으로 화살을 활에 매기고 뒤로 당겨 겨냥을 하고 발사했다. 그 모든 과정이 2-3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아치, 혹시 내가 화살을 쏴봐도 돼요? 아치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활을 당겨본 적이 없단 말인가? 케빈은 고개를 저었다. 네, 체육 수업으로 궁수를 배울까 생각은 했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려면 하려고 했어요. 더 나이가 들면요. 도대체 어떤 나라이기에 사내 아이들에게 활 쏘기를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냐? 이제 아치의 표정은 거의 화가 나 있었다. 아이고, 아치를 흥분시키면 안 되는데. 아치, 이 근방에도 궁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널 비웃을 생각은 없다. 하지만 어른들이 너에게 활쏘기를 가르치지 않았다니 이상하군. 너는 활쏘기를 배워야 해.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안 돼. 그냥 한 번만 쏴볼... 아치가 손을 들었다. 난 네 말을 들어줄 여유가 없어. 첫째, 너는 자기 활이 없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 중에 나를 제외하고 내 활을 만져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사람은 없다. 둘째, 너에게 활 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우리에겐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임무가 있다. 케빈은 한숨을 쉬고 한 번 더 아치 등에 매달려 있는 활과 화살을 힐끔 쳐다보았다. 화살통 한 귀퉁이에 밧줄 꾸러미가 묶여 있었고 화살들은 화살 쪽이 아래로 향한 채 화살통에 들어 있었다. 케빈은 화살 쪽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궁금했다. 아마 꽤 위험할 것이다. 아치, 당신의 활과 화살은 여기에 두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차고에 넣어두면. 절대 안 돼. 아치가 호통을 쳤다. 케빈은 깜짝 놀라서 뒤로 펄쩍 물러섰다. 내 활과 화살은 나와 함께 간다. 알았어요. 미안해요. 나는 그냥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보니까. 케빈이 서둘러 말했다. 잠을 잘 때도 내 활과 화살은 언제나 내 손이 닿는 곳에 놓아둔다. 누구든 손을 대면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아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조금 전처럼 크진 않았다. 미안해요. 케빈이 다시 말했다. 케빈은 마지막으로 아치를 한 번 더 쳐다보고 한숨을 삼켰다. 그래, 궁수를 좋아하는 무예 선생님인 척하면 되겠지. 실제로 궁수라는 사람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나마 활과 화살은 기원전부터 지금까지 그리 모양이 변하지는 않은 것 같았다. 그래서 아치가 완전히 이방인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케빈은 외투에 달려있는 모자를 둘렀었다. 바깥 날씨는 춥고 흐렸다. 차도를 반쯤 내려가서 뒤를 돌아본 케빈은 아치가 따라오지 않는 것을 알았다. 아치는 그대로 서서 주변을 열심히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아치 시대에는 거리와 집들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지금 모습과는 많이 다른 것이 틀림없었다. 아치에게는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길이 방금 다른 행성에서 도착한 사람이 보는 것처럼 낯설 것이다. 케빈은 아치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아치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다. 어서 와요, 아치. 케빈이 말했다. 아치는 눈을 깜빡거리더니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들은 차도 끝에 도착했다. 그런데 쉿! 아치가 쉿 소리를 냈다. 빨리 뛰어! 아치는 케빈의 팔을 움켜잡고 차도를 따라 심어놓은 허리 높이의 사철나무 관목 울타리를 재빨리 뛰어넘었다. 아치가 너무나 갑자기 뛰었기 때문에 케빈은 완전히 균형을 잃고 말았다. 그래서 기운차게 뛰어넘지를 못하고 가시 울타리 속으로 질질 끌려갔다. 그 바람에 케빈은 엉덩방아를 찧었고 머리가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무릎이 왼쪽 눈을 쳤다. 쉿! 위험해! 아치가 한 손을 들어 길 한쪽 방향을 가리켰다.
그는 웅크린 자세로 활에 시위를 당긴 채 관목 사이를 노려보고 있었다. 케빈은 눈을 깜빡여서 눈에 고인 눈물을 짜냈다. 그런 다음 배를 땅에 대고 두 손과 두 발로 기어갔다. 그런 자세로 10cm를 기어서 아치 옆으로 갔다. 케빈은 눈이 욱신욱신 아프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마도 아치는 시간의 문 따위를 통해서 이곳에 왔을 것이다. 그 문은 잠시 동안 열려 있었을 테고 악당이 아치의 뒤를 쫓아온 것이다. 악의 전사가 아니면 무서운 짐승이나 괴물이? 울타리 뒤에 두 손과 두 발로 엎드려 있는 케빈은 거의 벌거벗은 느낌이었다. 방탄조끼나 방패가 있기는커녕 쓰고 있던 야구 모자조차 울타리를 넘다가 가시에 걸려서 손이 닿지 않는 가지에 매달려 있었다. 아치는 무기가 있으니까 괜찮다. 그런데 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나? 케빈은 나무 밑 땅바닥을 내려다보다가 돌멩이를 하나 집었다. 조약돌만큼이나 작은 돌이었다. 좋아, 어느 놈이든 나타나기만 해봐라. 이 돌을 던져서 끝장을 내줄 테니. 케빈은 좀 더 바짝 아치 옆으로 기어갔다. 뭐예요? 케빈이 속삭였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뛰고 있었다. 아치가 턱으로 왼쪽을 가리켰다. 케빈은 힘들게 침을 꿀꺽 삼키고 나서 그쪽을 쳐다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모퉁이를 돌아서 지금 막 그들을 지나쳐가는 자동차 한 대가 보일 뿐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어쩌면 전사인지 짐승인지 모를 그놈은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는 힘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케빈은 불안한 표정으로 아치를 뒤돌아보았다. 아치의 시선과 겨냥한 활은 그 자동차의 뒤를 쫓고 있었다. 저 자동차? 저게 큰 위험이라고? 케빈은 확인을 하기 위해 잠깐 더 기다렸다. 아치는 계속 그 자동차를 노려보고 있었다. 아이고, 어처구니가 없네. 케빈은 짜증스럽게 일어섰다. 눈은 여전히 쓰라렸고 다른 쪽 뺨도 아팠다. 케빈은 다시 눈을 깜빡거린 다음 조심스럽게 아픈 뺨에 손을 댔다. 피가 났지만 아주 조금이었다. 가시에 긁힌 모양이었다. 이제 한쪽 눈에는 시커먼 멍이 들 것이다. 케빈은 머리카락과 윗도리, 바지에 붙은 잔가지들을 떼어냈다. 소매가 찢어져 있었다. 큰일이다. 특히 케빈의 어머니가 무척 화를 낼 게 분명했다. 케빈은 야구 모자에 손을 뻗다가 울타리도 망가진 것을 알았다. 케빈이 아치의 손에 끌려가는 바람에 가지들이 휘어지고 부러졌다. 모든 게 그 멍청한 자동차 때문이었다. 이제 위험하지 않지? 아치는 자동차가 사라지자 드디어 화를 내렸다. 케빈은 한숨을 쉬었다. 아치, 저건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케빈은 설명을 했다. 저건 뭐냐면 무엇으로 끌 필요가 없는 수레 같은 거예요. 케빈은 관목들을 이리저리 매만지며 되도록 멀쩡하게 보이도록 나뭇가지를 바로 잡았다. 아치가 자동차에 화살을 쏘지 않아서 다행이야. 누가 다쳤을지도 몰라. 수레라고? 아무도 끌지 않는데 어떻게 움직이지? 아치가 낮은 소리로 말했다. 케빈은 자동차에 대해 잘 몰랐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아치와 내부 연소 엔진에 대해 기계적인 토론을 할 생각은 없었다. 연료, 점화전, 어떻게 그걸 다 설명한단 말인가? 케빈은 말했다. 불로요. 저 안에 작은 불이 있어서 자동차가 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요. 무엇이 그런 불을 만들 수 있지? 아치가 물었다. 그러더니 꼭 그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럴 수도. 아니, 나는 믿지 못하겠어. 그리고 아치는 중얼거렸다. 이게 꿈은 아니지? 아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네, 아저씨가 생각한 대로예요. 아치, 아저씨는 정말로 현명한 왕이세요. 아치는 자랑스럽게 어깨를 폈다. 왕이라고 꼭 용의 존재를 알아채야 하는 건 아니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말은 옳다. 용이요? 아저씨는 용이 있다고... 케빈은 말을 끊어 고개를 흔들다가씩 웃었다. 아치에게 계속 화를 내기가 힘들었다. 아, 네, 그거예요. 자동차 속에 작은 금속 용이 있어요. 아치가 낮게 중얼거렸다. 용을 길들이다니 정말 놀라운 세상이야. 갑자기 아치 얼굴이 차갑게 변했다. 그럼 적군이 모는 용수레는 어떻게 판별하지? 아, 계속 적군 타령이네요. 케빈은 투덜거렸다. 아치에게 적은 도대체 무엇일까? 케빈은 자신에게 적이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케빈에게는 친구들과 친구들이 아닌 사람들만 있을 뿐 적은 없었다. 아치, 여기엔 어떤 적도 없어요. 이곳은 형제의 땅이에요. 아이고, 맙소사. 그 말은 꼭 옛날 전쟁 영화에 나오는 대사처럼 들렸다. 아치가 웅크리고 있던 몸을 조금 일으켰다. 그렇다면 이 지역은 너희 왕에게 신의를 맹세했단 말인가? 우리 왕에게... 케빈은 잠시 생각했다. 왕이 아니고 대통령이지? 아니면 시장인가? 그리고 신의를 맹세하다니... 이 폐서약 대회는 아무도 신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케빈은 어디에도 적들이 없다고 아치를 안심시켜야만 했다. 아, 네, 그거예요.
단지 우리는 왕이라고 부르지 않을 뿐이에요. 아치는 일어서서 울타리 가장자리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는 케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은 바람 따라 변하는 것. 황제, 왕, 하늘의 자손. 네가 옳다. 명칭은 중요하지 않아. 당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전하다는 거다. 그가 좋은 왕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 문제야. 케빈은 정치는 잘 몰랐다. 하지만 케빈의 부모님은 시장님을 좋아했다. 그들은 지난 2번의 선거 때 지금 시장에게 투표를 했다. 텔레비전에 나온 잭슨 시장은 보통 남자들과 다를 게 없어 보였다. 케빈은 왕관과 긴 옷을 걸친 시장의 모습을 상상하며 소리 없이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네, 그는 좋은 왕이에요. 그들은 걷기 시작했다. 고작 자동차 한 대에 아치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이미 보았기 때문에 케빈은 되도록 골목길을 따라 걷기로 마음먹었다. 박물관은 번화가에 있었지만 작은 거리들을 따라 걸어가면 뒤쪽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 아치는 자동차가 지나갈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움찔거리며 놀랐지만 적어도 무언가의 뒤에 숨으려는 노력은 더 이상 하지 않았다. 말없이 얼마를 걷다가 케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치, 저는 마법에 대해 좀 더 많은 조언을 듣고 싶어요. 케빈은 이렇게 말하고 몸을 으쓱했다.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한동안 궁리한 끝에 나온 말이었던 것이다. 아치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으므로 케빈은 계속해서 말했다. 아저씨는 마법을 잘 모른다고 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마법이 일어나는 데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은요. 마법은 마녀가 누군가에게 주문을 걸거나 아니면 신령이 무언가를 버리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아저씨가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가 궁금해요. 아치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같은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단다. 새끼 개구리야. 아치가 말했다. 아이고, 다시 새끼 개구리로 돌아갔네. 케빈은 생각했다. 그런데 내 주변에는 마법사가 없었다. 그러니 신령들이 이를 꾸민 게 분명해. 어쩌면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지. 지금은 무슨 동물이 주인인가? 동물? 방금 전에 황제에 대해 떠들더니 이제는 무슨 동물이 주인인지 알고 싶다고? 아, 머리 아파. 그게 새끼 개구리들은 분명 아닐 테고. 아치가 말을 이었다. 올해가 용의 해인가? 아니면 닭이나 뱀의 해인가? 그제야 케빈은 아치가 중국식 12궁에 대해 말한다는 걸 깨달았다. 일반적인 별자리 12궁에 따르면 2월에 태어난 케빈은 물병자리였다. 하지만 중국식 12궁에서는 태어난 달이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태어난 해였다. 케빈의 가족이 자주 식사를 하는 중국 음식점인 비취궁전에는 중국식 12궁을 나타내는 기호와 해당 연도가 그려진 종이 접시 받침이 있다. 12개의 기호는 곧 12마리의 동물이다. 그리고 이것에 따르면 케빈은 호랑이 띠였다. 불과 몇 주 전에 케빈은 부모님과 친구 제이슨과 그 비취궁전에서 자신의 12번째 생일을 축하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남자 종업원 중 한 명이 커다란 징을 치자 음식점 안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진 가운데 모든 직원들이 케빈의 식탁에 모여들어 노래를 불러주었다. 하지만 케빈은 너무 거북하고 쑥스러운 데다 중국어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가사를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다. 그런 다음 여자 종업원 한 명이 케빈에게 초 하나를 꽂은 아이스크림을 주었다. 그 여자 종업원은 케빈에게 올해 생일은 아주 운이 좋다고 말했다. 올해가 호랑이 해인데 태어난 해와 똑같은 해에 생일이 돌아오면 행운이 생긴다는 거였다. 케빈은 또 중국의 새해에는 1월 1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중국은 양력 대신 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날짜를 정하는지 모르지만 대체로 새해는 1월 말이나 2월 초였다. 그 여자 종업원은 곧 새해라고 말하면서 정확하게 3주 후면 토끼해가 된다고 말했다. 잠깐만요. 계산 좀 해보고요. 케빈은 잠깐 동안 곰곰이 생각을 했다. 내 생일은 1월 26일, 오늘은 2월 15일. 케빈은 머릿속으로 날짜를 헤아렸다. 내 생일에서 정확하게 3주 후라면 2월 16일이다. 케빈은 말했다. 호랑이에요.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아치가 흥분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호랑이에 태어났다. 너는? 저도요. 케빈이 말했다. 그리고 지금 내 왕국은 호랑이 해를 보내고 있지. 이거야말로 마법이로군. 하지만 케빈에게는 아치의 이야기가 마법이라기보다 우연의 일치처럼 들렸다. 게다가 그 이야기 속에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다. 아치의 시대 이후로 수백 번의 호랑이 해가 지나갔다. 그런데 왜 하필 올해만 그런 마법이 작용했단 말인가? 게다가 호랑이 해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태어났다. 그런데 왜 하필 케빈이란 말인가? 하지만 아치는 계속 떠들어대고 있었다. 호랑이 해에 태어난 내가 호랑이 해에 호랑이 등에 타고 있다가 또 다른 호랑이 해를 보내고 있는 이 세상에 도착했단 말이지. 호랑이를 높이 받드는 집안의 호랑이띠 사내 아이 집에서 말이야.
정말 호랑이 투성이잖아. 이게 분명히 마법이 일어난 원인일 거야. 호랑이를 높이 받드는 집이라고? 우리 집이 호랑이를 숭상한다는 걸 알아차리다니 아저씨 정말 지혜롭네요. 더구나 제가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요. 분명히 이건 질문이 아니다. 케빈은 점점 이런 식의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능숙해지고 있었다. 아치가 의기양양하게 머리를 치켜들었다. 나는 척 보고 알았지. 네 방의 벽을 보고 말이야. 그게 내가 너를 믿기로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다. 케빈은 아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바로 깨달았다. 케빈의 책상 위쪽 벽에 도체스터 주립대학교의 상징동물인 호랑이 깃발이 걸려 있었다. 거기에는 주황색과 검정색 글자와 함께 호랑이 얼굴이 새겨져 있었다. 그 깃발이 아치가 여기 불려오게 된 이유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 깃발은 케빈의 생일에 엄마가 운동복과 함께 준 거였다. 케빈의 부모님은 두 분 다 도체스터 주립대학교에서 근무했고 케빈은 그 대학교 구내를 뛰놀며 컸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다. 단지 또 하나의 우연의 일치뿐이다. 이걸 좀 더 조사해 봐야 되겠군. 아치가 말했다. 네가 태어난 해는 어느 요소에 속하는 거냐? 요소요? 그래. 불, 흙, 쇠, 물, 나무 중에 어느 것이지? 저 무슨 말인지 모르게 세상을 이루고 있는 5가지 요소 말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5가지보다 더 많은 요소들이 있는걸요? 예를 들면 케빈은 과학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기억해내려고 애를 썼다. 100가지도 넘어요. 아치가 케빈을 노려보았다. 천하의 멍청이 같은 이라고. 만물은 그 5가지 요소에서 다 나오고 그 5가지 요소로 돌아간다. 쓸데없는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최소한 그 점은 우리 둘 다 생각이 같네요. 아치가 다시 말했다. 넌 아직 내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나는 24년 전에 태어났는데 불의 기운을 타고 나서 불호랑이가 되었지. 너는 어떤가? 저는 몰라요, 아치. 어떻게 너는 그런 중요한 일을 모를 수가 있지? 아치의 말은 모욕에 가까웠다. 지금 나한테 바보라는 거야? 자기야말로 이 세상에 단지 5가지 요소만 있다고 생각하는 바보이면서 자기가 살던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뀐 게 보이지도 않나? 컴퓨터, 전기, 자동차, 과학, 수학. 케빈의 걸음이 갑자기 느려졌다. 아니야, 잠깐만. 수학은 변하지 않았어. 적어도 숫자는. 이걸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아치는 지금 케빈보다 몇 걸음 앞에 서 있었다. 케빈은 걸음을 재촉해서 아치를 따라잡았다. 아치, 한 주기가 지나가려면 얼마나 걸리죠? 그야 당연히 12년이지. 달력에 등장하는 각 동물들이 1년씩이니까. 그리고 그 요소들이 뭐라고요? 불, 흙, 쇠, 물, 나무. 12년. 5가지 요소. 먼저 케빈은 아치의 생일과 자신의 생일 사이에 놓인 연도의 숫자를 풀어야만 했다. 그런 다음엔 어떡하지? 12로 나눠? 아니, 그건 틀려. 5로 나눠? 잠깐만, 그것도 틀릴 것 같은데? 케빈은 수학 문제를 바로 풀지 못할 때마다 느꼈던 익숙하고도 쓰라린 패배감을 느꼈다. 그것은 목덜미 뒤쪽에서 시작되는 것 같았다. 간지러운 듯 초조한 기분 때문에 움찔거리거나 긁고 싶게 만드는 것이었다. 케빈의 아빠는 언제나 답을 확인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깨닫게 하라고 말하곤 했다. 목표가 어딘지 생각하고 그곳에 닿을 수 있는 바른 공식을 이용해야지. 하지만 케빈은 아빠가 바라는 대로 깨닫게 될 것 같지 않았다. 케빈은 어쩌다가 한두 개의 답을 찾을 때까지 머릿속에서 무턱대고 헤매고는 했다. 우연히 답을 찾으면 모두 괜찮았지만 답을 찾지 못하면 케빈은 너무 당황했고 간지러움이 온몸을 퍼져나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을 정도였다. 그러면 케빈은 그 문제를 포기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지만 거의 언제나 그 다음 문제는 앞의 문제보다 더 어려웠다. 그러므로 케빈은 벌써 이번 문제의 답을 알고 있었다. 패배감 더하기 당황, 그건 해답이 없음.